또 뵙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반갑죠? 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목을 안 쓰고 목소리를 좀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쉽지가 않네요. 금방 안 났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공부 좀 하셨나요? 공부는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공부는 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어오실 때 책을 작은 소책자 2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 소책자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2권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신 분 한번 계시면. 괜찮습니다. 읽으신 분이 있으실 건데, 또 부끄러워서도 손 못 드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신다. 2권 다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안 계신가요? 정말로요? 전멸이에요? 저는 계실 것 같았는데 안 계시네. 그러면 한 권을 읽어봤다. 한 권을 읽어봤다. 한 분, 2분, 3분이요? 우리 수강생 중에 3분이요? 나머지 분은 안 읽으셨어요? 그래요? 저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아까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아까 3분이셨는데 한 분 하고 2분 하고 읽으셨죠? 아까 손 드셨죠? 3분 외에 또 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3분은 책을 한 권 제가 다 드리려고요. 네. 아이고. 전 2권 다 읽으셨을 줄 알고 모두들 이거 다 읽으셨으면 이거 큰일인데 책을 그만큼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할까 하는데 다행히 제가 준비한 만큼만 읽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난주 나눠드린 책자 중에 회색 책자 있죠? 그 책자가 나온 곳이 고요한 소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작은 소책자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서는 PDF 파일로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로도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고요한 소리에서 나오는 사단법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책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단법인에서 추구하는 불교는 초기 불교인데 초기 불교이기 때문에 주로 가장 중시하는 경전이 남방불교에서 보고 있는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을 참고해가지고 책을 많이 편찬해내고 있어요. 남방불교에서 보는,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태국과 미얀마, 또 태국을 비롯한 스리랑카, 이런 남방,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믿어지고 또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불교잖아요. 그런 남방불교권에서 중시하고 있는 경전이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남방불교권에서 보는 경전을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이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았다. 뭐를 모은 거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모아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경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모았기 때문에요. 이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북방불교,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권의 아함경에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우리 북방불교는 경전이 남방불교에서 보는 경전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죠. 왜냐면은 이제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굳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또 그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취지와 부합한다면 그거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서 경전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게 대승불교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는 경전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요. 또 그 중에 또 깨달은 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가르침이 계속 책으로 편찬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대장경 안으로 편입이 됩니다. 제가 방금 대장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방불교에서는 그 경전을 총칭해서 뭐라고 불려요?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대장경. 네. 그리고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북방불교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보아서 이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을 보는 이 한문 불교권이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어로 적혀진 경전을 보는 이 티베트 불교권으로 또 나눠지게 되죠. 네, 그렇게 두 부류로 또 이제 북방불교가 또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이 한문 불교권의 한역 대장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역 대장경을 제가 불렀잖아요. 한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이기 때문에 한문경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식 명칭은 한역경전 혹은 한역대장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경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뭘로 쓰여져 있어요?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어떻습니까? 아직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전의 종류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장이 뭐예요? 경장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서가 논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지켜야 될 규율과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해놓은 규칙, 규율,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장은 어때요? 사실은 율장은 일반 제가 신도들은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원칙상. 물론 학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불교학자다. 근데 내가 이제 스님은 아니에요. 내가 출가자는 아닌데 불교학자다. 근데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율장을 보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제가자는 율장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율장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게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죽음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끄러운 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출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음욕을 다 떨쳐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욕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규율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율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 본인의 음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율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칫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율장을 보다가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 승가가 완전히 오염되고 이거 형편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불교에 대한 신심을 후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율장은 제가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보여주지 않고 또 보지 않게 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경장이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인 논장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경장은 웬만한 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장은 번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논장은 왜 만들어져요?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설명하려고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래, 경전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경전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성각자가 이걸 해설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또 그분들이 경전에서 알아챈 이 경전의 그 행간에 숨어져 있는 진리를 논장에 잘 풀어서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럼 경장은 좀 어려운 거고 논장은 풀어서 썼으니까 더 쉬운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책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해석, 어쨌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경전은, 다시 말해서 이제 경장은 굉장히 수월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문장의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논장은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경전에 숨어있는 진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서양의 철학 서적과 같은 거예요. 네. 그 철학자들이 적어놓은 예컨대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 한번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책이 넘어갑니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 과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철학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처녀였죠.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나는 저 철학 선생님과 결혼을 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철학 수업 첫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서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뭐 니체의 뭐 짜라투스트라를 뭐 읽었는데 뭐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빨리 짜라투스트라 읽고 저 선생님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도서실이 있으니까요. 도서관은 아니고 도서실이 있으니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더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이 있었어요. 바로 빌렸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데 글자가 한글이라고 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방금 전에 뭐 봉독했어요? 반야신경 봉독했잖아요. 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한글로 번역해도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네. 반야신경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난 이거를 독파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여간 부더니도 애를 썼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자기의 사유를 설명해 내는데 그 설명 방식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하나하나가 타이트한 정말 그 고도의 이 사유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들인데 불교의 논서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전 자체는 해석이 잘 되는데 논서는 도리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도 못 대는 그런 논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학자라고 얘기하고 뭐 한문학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랫동안 절에서 또 경전을 공부해온 스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손도 못 대는 그런 논장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 논서들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이제 불교 논서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가 무려 2000년 이상을 헤아리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거는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건데 전부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고는 하지만 한문이 2000년 전 한문과 1000년 전 한문과 500년 전 한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같은 글자를 놓고도 글자의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문법적인 요소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유실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뜻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번역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방불교권의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이 이루어졌고 가장 한문으로 번역이 그러니까 이때 한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경전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 최초 인도 말로 적혀 있었겠죠. 이때 인도 말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스크리트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어라고 부르죠. 예, 범어로 적혀져 있는 경전이 북방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범어로 적혀진 경전은 그거 우리가 번본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번본이라고 불러요. 이 번본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한문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역본이라고 합니다. 한역본. 번본에서 한역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이 뭐라고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때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래 인도 말로는 아가마라고 부르는 경전인데 아가마 이게 한자로 소리를 비슷하게 옮기다 보니까는 아함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인도 말은 아가마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전해졌다. 그럼 뭘 전한 것인가요?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북방불교로 온 그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경전의 부류가 뭐예요? 그걸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남방으로 넘어가서 전해진 부처님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니까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경전의 니까야와 이 북방에 있어서의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가요? 내용이 90% 이상 다 동일합니다. 같은 경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북방 대승불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아함경이 이런 식의 번역은 됐지만 이걸 번역은 해놓고 잘 보지는 않았어요. 왜 잘 안 봤을까요? 아함경은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북방 불교권에서. 아함경 자체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아함경 이후에 번역된 것이 아까 우리 외웠던 반야신경을 비롯한 반야구 계통의 경전, 또 방등부 계통의 경전, 또 법화 열반부 계통의 경전, 그리고 급기야는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화엄부 계통의 경전들이 계속적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경전을 주로 공부하고 또 습득하고 전파하는데 치중을 했거든요, 북방불교는. 그러다 보니 이 초기 불교에 해당되는 이런 시기에 번역된 아함경은 주로 참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번역된 좀 더 고도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승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경전류를 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크게 봐서 두 부류인데, 경전으로 보면 금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선불교를 지향을 합니다. 선불교. 참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행을 하신 선사들이 계시죠? 네. 스님들은 각자 자기 전공들이 있어요. 내가 명상, 수행, 참선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선사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포교를 중심으로 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또 법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스님이 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은 원래 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뭐 건진 법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법사라고 부릅니다. 또 한편 부처님의 계율을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님의 계율대로 한 채 어긋남 없이 내가 수행자로서 삶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율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율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죽을 평생 경전만 보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학들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로 교학, 이 교학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님들은 강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사라고 불리는 스님들이 있고, 율사라고 불리는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선사라고 불리는 스님이 있고, 또 법사라고 불리는 그런 스님들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여겨졌던 스님들은 어떤 스님이에요? 선사들이에요, 선사들. 왜냐면은 이 명상 수행, 가나 선 수행,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스님들을 훨씬 더 수승하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스님들 가운데 많은 고승들이 나타나셨죠. 도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이 후대 제자들이 그걸 다 필사를 하거든요. 책으로 남겨둡니다. 그렇게 선사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뭐라고 하죠? 그걸 선어록이라고 합니다. 그걸 선어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전 외적으로 선어록 또한, 그러니까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선어록을 많이 참고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 이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조계종에서는 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소위 경전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전으로 봐서는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되고, 선어록 전체를 통칭해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류예요. 이 선어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어록은 종류가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 어록을 기록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조 단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조 스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경이에요, 경이 아니에요? 원래는 경이 아닙니다.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말씀을 원래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우쳤기 때문에 이 삼계를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부처님의 반열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의 어록을 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조 단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승하다라 그런 뜻이에요. 경전에 준할 정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는 데서 금강경을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금강경을 꾸준히 독성하고 공부를 함과 동시에 선어록 가운데서 또 이 육조 단경을 또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강경도 무슨 경전이에요? 대승부의 경전이고요. 대승의 경전이에요. 소승에는 이런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자면 남방불교에는 이런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방에는 금강경 이런 경전이 없어요.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이 남방에는 없어요. 남방에서는 이와 같은 경전류를, 대승 경전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방에 계신 스님들은 북방에서 보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승만경, 유마경 등등 이런 경전, 대승 경전 부류를 전부 다 소설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건 나중에 니네들이 다 지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처님 말씀, 또 성인의 말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경전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어떤 거예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안에도 남방불교에서 보는 니까야에 해당되는 아함경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대승권에 이미 다 있는 것이지만 대승에서는 그거를 기본으로 깔아두고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어떻게 해요?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